이런 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속사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한국도 네팔도 주목하지 않았던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에 관하여 뜻깊은 기사를 써주신 분인데요. 서울신문의 김인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 사회부 사건팀 김인도 기자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의 땅을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 그 중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혹시 사회적 타살은 아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금태섭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체류한 비전문 취업 E9 비자 자격자 중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총 1,137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중에도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죽음이 보도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네팔 노동자가 모두 43명에 이른다는 건데요. 그들의 죽음이 인재인지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한국은 왜 그들에게 기회의 땅이 아닌 죽음의 땅이 됐을지, 오늘 속사정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이 김인도 기자님 르포 기사가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어요. 사실 쉽게 주목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네팔 이주 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에 관해서 주목을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취재하기까지의 계기, 이런 것들 한번 좀 큰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거 서울신문에서 주 52시간 관련해서 직장인들이 과로하다가 사망하는 케이스들을 모아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이주 노동자들도 과로하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활동가분들이나 전문가분들에게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것까지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주 노동자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때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정부 보고서나 이런 것들 찾다 보니까 특히 네팔 이주 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한 수치나 아니면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외로운 죽음에 관심을 가져주신 거 처음부터 먼저 감사부터 드리고 좀 얘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센스장님, 네. 이렇게 사실 좋은 기사도 나왔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이게 좀 더 일찍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현장의 사람으로서는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더 많이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안타까웠죠. 그러던 차에 이런 이제 기사가 르포로 나와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는 사회적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때가 이제 그 시각이 열렸구나라는 데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그런 거 오징어 잡이에서 그 배에서의 그런 극단적인 사건들, 또 그 축사라든가 그 분뇨 정화조 이런 데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환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사건이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사회에 저는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그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일단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이라도 그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리 통일쌤도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서부터 받은 자료를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 노동자가 384명이었다. 그래서 이거 해마다 점점 증가세로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이 변호사님, 이 통계들이 이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용득 의원실에 공개가 된 자료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다 합쳐서 지난해만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971명이었는데 그중에 11.1% 114명이 외국인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비교를 해봐도 산재 사고로 사망한 내국인 노동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산재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기자님, 이게 딱 들어도 한 해 100명이 넘게 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 이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없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대사관에서 좀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는데 오히려 그 대사관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대사관에서도 이렇게 한국에서 그 E9 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쿼터를 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다거나 시끄럽게 만든다거나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나 아니면 시민사회 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본국 그 대사관에서조차 돌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기자님이 쿼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매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라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몇 명이나 도입을 할 것인지, 어떤 업종에 일을 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올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예.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몇 명을 들여올지 이런 것들 쿼터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2003년도부터 고용허가제도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쿼터제인 거고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E9 비자라고 하는 비전문 취업 체류 자격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이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벌써 15년째로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행사를 하기도 했었죠. 이 비전문 취업 비자의 쿼터를 둘러싸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상대적으로 언제든지 그 나라에 대해서 쿼터를 줄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갑인 셈이죠. 그러니까 몇 명이나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정부가 정해주다 보니까 그 본국 네. 정부들은 혹시라도 자꾸 이제 뭐 어떤 불만 같은 걸 제기하면은 아예 그 숫자를 줄일까봐 뭔가 문제가 있어도 얘기를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기자님이 주목하실 때 네팔 노동자분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조사를 하신 걸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이 스스로 이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43명이나 된다고요. 이분들 그러니까 머물 수 있던 자격 체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그 네팔 대사관 관계자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E9 비자로 오신 분들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E9 비자만 따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모든 수가 이나인 비자라고는 할 수 없는데 대부분은 이나인 비자다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취업 비자 형태인 거죠. 네. 그럼 저 통역사님, 네.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계신 네팔 노동자분들 얼마나 몇 분이나 계세요?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8,400명 넘게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8,400명. 네. 여기 자료를 따르면 지난해 비전문 취업 비자 E9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16개 국가 중 네팔만 지난해 가장 많은 이주 노동자 8,404명으로 4명 정도이다. 그리고 네팔에 있는 노동단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팔 트리부본 국제공항에서 전 세계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이주 노동자 고환이 하루 10개씩이나 들어온다고 한다. 아이고.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네팔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 목숨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하나가 한국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 참 오늘 얘기를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힘든 얘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인 그 속사정들을 좀 드려볼 텐데, 이제 기자님이 보도하신 중에 28살 네팔 청년, 28살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다르 디마시나 씨, 이 청년은 어떤 일을 겪었던 건가요? 이 청년은 사실 이 청년이 탄 비행기랑 제가 네팔에 가는 비행기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 전부터 취재를 하려고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그 비행기에 이분이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1일 날 오전 9시쯤에서 스스로 목숨을 맨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그 소식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었고 좀 알아보다 보니까 그 부산 사하구의 한 수산식품 공장에서 일했던 분이고 아이를 낳은 지도 얼마 안 됐었는데 목숨을 이제 끊게 됐던 그런 사연입니다. 상황이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게다르 씨 죽음을 좀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취재에 이렇게 협조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 처음에 그 공항에서 시신이 나오고 했던 말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왜 서류에 없냐 이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 이유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런 이유가 없었고 왜 더 가족들이 납득하지 못했냐면 아이를 낳은 지 25일이 지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사흘 후에 친구들과 다 모여서 축하 파티를 한국에서 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런데 왜 목숨을 끊게 되냐 이유라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게 가족의 마음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가장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 이유를 좀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경찰은 조사를 했지만 제가 봤던 서류에는 그냥 그 스스로 목을 매서 사망했다 정도만 나오고 이유는 사실 나오지가 않는 거죠. 경찰 그래요? 서류는. 네. 그러면 대사관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런 과정도 없었던 거죠. 아니 저기 뭐 경찰에서 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동기 같은 것들을. 네.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이제 연락을 서류에는 없으니까 연락을 해봤는데요. 연락을 해보니까 외관상 타살 흔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일단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뭐 CCTV라든지 휴대폰을 좀 더 정밀하게 본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근데 주변인 진술에 따르면 안에 그 땅을 투자했는데 그 땅을 투자했던 게 잘 안 돼서 비관을 했었고 힘들다고 했었었다. 이렇게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아니 일단 그 이유를 경찰이 잘 설명도 안 해준 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 이유로 아이를 얻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이게 우리 경찰은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수사 전개를 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 유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지금으로선? 일단은 수사 결과 사인이 타살이 아닌 게 명백하다고 밝혀졌다면은 그 사망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만약에 이제 그 당사자분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라거나 뭐 그런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의 기여를 받은 것이거나 과로를 했다거나 그렇게 돼서 급작스러운 정신적 이상 상태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하에서는 자해행위를 한 것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나 장의비 지급 청구 그리고 일을 했던 사업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하고 혹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한다거나 그런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팔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한국 경찰이 이 사망의 원인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걸 소송을 한다는 게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고 게다가 아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죽음을 받아들인 것 못지않게 그거 사실을 받아들인 게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내막들을 이제 취재를 해서 전해주신 건데 또 다른 사연 하나 좀 살펴볼 거예요. 발바하드르 구릉 씨 이분은 체류 신분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이분은 지난해 6월 12일 날 서울 중랑구 올림교에서 몸을 스스로 좀 던지셨는데요. 당시 CCTV에서도 보면 이게 망설였다고 해요. 네. 짐을 끌고 그 울릉교로 갈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걸어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흔히 말해서 불법 체류 신분이 된 이틀 후에 이런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구직 등록을 하고도 90일 안에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90일 안에 3개월 안에 찾지 못하면 이제 체류 신분이 체류 상태가 불법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등록 노동자는 아니었던 거네요. 네, 정식 비자를 받고 오셔서 직장 이동을 하다가 이제 시기 안에 못했던 거죠. 이렇게 사실 이런 분은 저희가 지전 방송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고 그 바람에 이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진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 센터장님 여러 번 저희가 다뤘지만 고용허가제라는 것 때문에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단순하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일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도 뭐 참고 일해야 되다가 이런 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참고 일하는 것에 이제 그 한계를 느끼는 이제 경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불안감을 지금 안고 있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이 지금 고용허가제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법적인 그런 그 제한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차례 이렇게 방송하고 이의도 제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그 정부에서 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한 사건인데요. 선원으로 왔다가 사실은 좀 많이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폭행 사건을 한국인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알게 되었고, 근데 3개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진단을 내렸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분이 참 그 사회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은 이분은 지금 3개월 진단을 끊어야만이 이분이 치료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나한테 왔던 우리 그 사업주가 3개월 하지 말고 한 2주 정도만 해주시면
그 치료도 충분히 해주고 또 그 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의사 선생님은 이것은 한 번 일어나고 말 사건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원칙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구제를 받은 격이 된 거죠. 원칙대로 기본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때 그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심리 정서적인 그런 좀 위안감,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무조건 입을 닫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러할 때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언어 소통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셨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종종 겪습니다. 그런 경우는 참 다행인데 이제 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더 많고 심지어 변호사님 뭔가 내가 이제 정말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얘도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진단서가 나왔고 경찰서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는 정도의 위중한 상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용센터 같은 곳에서는 경찰 신고에 따라서 어떤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사업장 변경을 안 시켜주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제 예. 극단적으로 아주 심각한 폭행이나 이런 경우가 아닌 한은 정말 경찰에 갈 정도의 사건이 아닌 한은 고용허가제라는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허가제 때문에 이제 체류 자격을 잃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참 고용허가제 관련 논의는 여러 번 속사정에서 다루는데 개선할 점들이 명백해 보여요. 근데 안 바뀌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제 기자님이 이 일들을 취재를 하시면서 네팔 현지까지도 다녀오셨다고 해서 네팔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팔 같은 경우 이렇게 바깥에 나가셔서 일하는 그 자국의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해 오는 게 그 나라 GN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뭐 비중이라면서요. 네, 제가 그 네팔 청년들 한 10명 정도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뭐 서울로 가니 뭐 대구로 가니 이렇게 지역으로 가면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네, 이 친구들은 해외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주 노동을 하러.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어디에 있는지 본다 해외에서. 그 말 들으면서 좀 이런 네팔의 이주 노동 현실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네팔리 타임즈를 보더라도 네팔에서는 4가정 중에 1가정 정도에는 해외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고 하고 제가 실제로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 뭐 누나가 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뭐 가족 중에 1명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얼마 벌 거라고 예상하냐? 그리고 그렇게 벌면 너는 얼마를 가족에 송금할래? 뭐 나는 250만 원 벌 거라고 생각해. 근데 230만 원 집에 줄 거야.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의 삶은 어떻게 되냐? 너도 좀 즐기면서 혹은 취미 활동하면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일단 가는 거니까 나는 그 정도로 쓸 수 있고 일단은 가족에 보내고 싶다. 가족들이 내가 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정도로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들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통역사님이 이런 사정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돈 벌고 많이 이제 한국의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국에 돈을 많이 벌려고 오는데 그 일부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국부 유출로 국가 경제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바둑 근로자들이 그랬듯이 이주 노동자가 본국으로 보내는 돈을 그들의 가족과 고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의 불균등한 구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꼭
아니 우리나라 가서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하신 건데 센 사장님 사실 우리도 불과 몇십 년 전엔 이런 일 우리나라도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그 여성들 지금 LA 같은 데는 LA 한국 타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밤새 부업을 해서 돈을 벌면은 뭐 한 달에 한 $50, $25 그렇게 벌었다고 해요. 네. 한국에 보내면 그게 3개월 양식 또 그게 농토를 사고 이제 경제적인 자원이 됐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우리 국내에서 그 지난번에 영화에도 나왔었잖아요. 그 국제 시장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그 파독 광부 생활을 했잖아요. 네. 이 당시의 생활 또 파독 그 간호사들의 생활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은요. 우리 그 파독의 간호사나 광부들의 인건비를 담보로 해서 저희가 돈도 빌려왔어요. 국가 자체가. 예. 그래서 경제개발 뭐 몇 개년 계획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일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팔 노동자들이 와서 돈을 국부 유출이다 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지금 네팔 노동자를 비롯한 그 이주 노동자, 이주민이 한국의 통계청 통계가 250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미등록 체류자가 있는데 우리는 300만 가량 보고 있거든요. 추산되는 인구가. 이미 이들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날 때 없을 때에 한국의 전반적인 생산 인구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가는 걸 가지고 국부 유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규모가 그런 규모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게 더 크다라는 것을 네.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기자님, 그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에 다른 많은 나라로 가는 그렇게 이주 노동의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조금은 특별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팔은 사실 중동 옆에 있는 중동 국가로 오히려 더 많이 가고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 더 많이 가긴 하는데 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원서 접수한 이들이 2008년에 한 3만 명 정도 됐는데 3만 명요. 네. 예. 올해는 9만 명 정도가 접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 한국에 가려는 청년들이 19세부터 39세까지 갈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좀 여러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 가기 원하는 이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죠. 가까운 중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까운 곳이 여러모로 편할 수도 있을 텐데 한국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라는 건데 그 가보시니까 그래서 그 네팔 수도에는 한국어 학원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카트만두 거리를 가다 보면 네. 그 외국어 학원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외국어 학원들이 많은데 그 외국어 학원 중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도 있고 아니면 한국어만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있는데 이거를 다 합해보면 네팔 EPS 센터에서 물어보니까 816곳 정도가 있다. 800곳이 넘어요? 네, 카트만두에만. 예. 그래서 이 정도로 많다는 거고 여기서 높은 점수 한국어 능력 시험을 높은 점수를 받아야 갈 수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제 청년들이 가서 공부를 하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사님 네.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팔에서도. 예. 네, 준비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 과정이든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자기들이 감안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 네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1년간 한국어 시험 준비하는데 200만 원 가량 돈을 든다고 한다. 하지만 그리고 또 한국행 준비하는 과정에서 빚을 지는 청년도 많다고 합니다. 1년간 시험 준비에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들다 보니 가족이나 친척에게 손을 벌리게 되고 시험에 떨어지면 빚을 갚기 어렵고 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 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서 오는 건데 기자님 그러면 어쨌든 시험 봐서 합격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투자한 거는 보장이 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게 확답을 못 해요.
확답을 네, 못해요. 그들의 말에 따르면 운에 달렸다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 능력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국에 올 수 있는 거는 한국인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추천을 받아서 선배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업주가 그 사람을 고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건데요. 그 계약을 맺지 못한 친구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아, 자격이 있어도 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 한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시리진이 구릉, 은진이 구릉, 디포타파 이런 친구들은 2017년도인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만료가 됐을 거예요. 시험 능력의 유효기간이 2년인데 그러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아. 제가 물어봤어요. 너 다시 시험 볼 거냐? 아니요. 저는 시험 준비하는데 2년을 썼고 이거 기다리는데 2년을 써서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아이고. 가족들은 뭐라고 해요? 언제 가냐고. 다시 준비하지 말래요. 난 4년을 여기다가 다 쏟았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게 되는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로 치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취업 준비생인데 우리보다도 훨씬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셈이네요. 아, 이게 참. 근데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와서 조금 전까지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한국에 와서도 참 힘든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있다는 게 새삼도 안타까운 건데 네팔 가셨을 때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분들도 만나보셨다면서요. 그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시던가요? 일단은 좋은 기억은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네.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왔고 그래서 네팔에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뭐 한국에서 뭐 일했던 기억이나 아니면 그 회식했던 기억들 그리고 친한 친구랑 기억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문제는 있다고 하시는 거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욕을 이제 함부로 말하는 걸 들었던 거는 다들 있었던 경험이고 그래서 처음에 오면 한 3개월 정도 힘든데 그 정도만 이주 노동자들에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안 그래도 우울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들어보면 사실 좋은 기억들이 더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그 일부에서 너무 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또 있으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통일사님도 우리 얼마 전에도 큰 뭐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8월에도 한 농촌 마을에서 일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당했다는 영상이 SNS를 타고 곱석이 퍼지는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면 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남성에게 장갑을 달라고 하자마자 욕설을 쏟아냈다. 그분이 이제 왜 장갑을 달라고 그래? 장갑을 네가 가지고 다녀야지. 외국인 노동자가 항변을 하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뒤에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에 다시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심한 폭행 당하면서도 이 한국에 와서 돈 벌려고 네팔인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폭행까지 하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아마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선 소장도 우리 그 얘기도 나눴었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잖아요. 그건 사실. 네, 저도 이제 그 SNS 통해서 그 영상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말에 서툴고요. 이제 그 자기 나라 말로 했어요. 그 이제 우즈베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장갑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부지런한 이제 한국인이어서 우리의 그런 근성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 장갑은 너가 이제 가지고 다녀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폭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SNS 타고 급속히 전파되면서 결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찰이 이 조사를 한국에 의뢰온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엄청난 좀 부끄러움이거든요. 국제망신이죠, 사실. 예, 맞습니다. 국제망신이죠. 네. 사실 아까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뭐 네팔 분들만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이주 노동자분들이 와서 좋은 기억 가지고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거고 저는 대다수는 아마 그러시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 좀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드리면 그리고 일부의 좀 잘못된 분들이 그런 행동들을 안 하시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일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님 근데 그 또 다른 것들 혹시 이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신 네팔 분들이 우리 정부에 뭐 바라는 거 이런 게 있다면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주시죠. 뭐 이거는 뭐 네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 전반이 다 원하는 걸 텐데요. 이게 사실 이분들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려고 이 먼 나라까지 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이주 노동자들 말 들어보면 뭐 한국인 노동자들도 휴가를 마음대로 이렇게 쓰기가 사실 어려운데 얼마나 이주 노동자들 더 어렵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휴가를 정확하게 미리 써놓고 사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랑 좀 보내고 와야 되는 건데 휴가도 제대로 다 못 쓴다는 거죠.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강원도에 가서 이주 노동자들 다 모여있는 캠프에 가니까 다 각자의 이제 요구사항, 불만들을 말하는데 휴가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이분들은 가족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가족들하고 몇 년 동안 사실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가족들을 좀 초청한다거나 좀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들에 대해서 좀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모시고 와서 보지도 못하고 하면 이런 가족들을 못 봐서 생긴 우울증 그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서울신문 그리고 녹색병원의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그리고 이주 노조에서 이 실태 조사를 실제로 했다면서요? 네, 저희가 이주 노동자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네팔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 뭐 한 5개 지역에서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자살 과정을 좀 파악해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도는 이렇게 공개된 거는 사실 처음이고, 그래서 고용 허가제 탓에 이주 노동자를 겪는 고충을 한번 조금은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그러면 이렇게 이주 노동자분들이 뭐 네팔 분들을 포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만든 그런 원인들은 어떤 것들로 꼽혔나요? 실태 조사만으로는 그 원인을 사실 파악하기는 전부는 모르겠죠. 어려웠는데요. 그 실태 조사 상에 따르면 이분들이 한국 입국 전에 생각했던 노동 환경과 너무 달라서 실망했다, 절망감이 들었다라고 했고 또 가족 또는 연인, 뭐 네팔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는 게 두 번째로 이렇게 꼽히게 됐습니다. 예. 통일사님 많이 적응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에 적용하기가 어려워한답니다.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이 매일 12시간씩이나 일을 하는데 네팔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노동 환경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술이라도 배운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단지 원하는 것이 단순한 그리고 쉬운 것뿐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하다 보니까 좀 네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장시간이네요. 안 힘들 수가 없으시겠어요, 기자님. 네. 이게 실태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에서 법이 정한 주당 노동시간 한계치인 저희가 52시간을 친다면 넘은 분들이 45.6%나 됐고 그리고 주 60시간 이상 이게 나중에 이제 과로사를 하게 되면 연속 12주간 60시간 이상 했으면 이제 과로의 기준이 과로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60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한 노동자들도 19.1%가 됐고요. 주 5일제를 보장받는 노동자는 10명 중에 2~3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6월 달에 캐서브 스레스터 씨가 밤낮 없이 하루 12시간씩 노동하다가 불면증에 시달렸고 그 이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어.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네요. 네, 이 캐서브 스레스터 씨는 불면증이 심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사업장을 변경을 해주거나 아니면 나를 네팔로 잠시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렇다면은 너는 그냥 네팔로 돌아가라. 아주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레스터 씨가 남긴 유서에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았고 또 다른 공장에 가고 싶어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를 받고 싶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회사 쪽에서는 스레스타가 사업장 변경 의사를 전달한 적 자체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결국 사실 이제 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진짜 뜻은 정확하게는 어차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통일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도로 마찬가지 도로 고용허가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변경을 하고 싶었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결국 맞아요. 이 고용허가제 때문에 옮기지를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고용허가제가 사실 말하면은 너무 스틱하게 회사 변경은 쉽지 않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업장 변경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 노동자 네샤 셰스타론 씨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셰스타론 씨는 축산 공장에서 일하기로 약속하고 방글라데시로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약속과 달리 축산 공장에 붙어 있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셰스타론 씨는 이를 거부하자 사업주는 20일 가까이 사업장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시간을 끌고 있다. 이 이주 노동조합은 사업주가 셰스타론에게 화장을 하고 가게 앞에 왔다 갔다 하라고 시키고 회사 기숙사에서 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전기세를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들이 예. 이 외국인한테 갑질을 한 거죠. 갑질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게 더 그런 심한 거예요. 거예요. 집에 가라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지 않고 바깥에 가서 일을 해라. 그리고 화장을 하고 슈퍼에서 왔다 갔다 하라. 이런 거 보면은 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업주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근로자가 억울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실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왔던 얘기들과 관련해서 한 말씀씩 들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이 시간을 일단 정리하기로 하죠. 오늘 너무 소중한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기자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실까요? 기사에는 본 기사에는 담지 않았었는데 그 제가 만났던 분 중에 2017년에 그 돼지 농장을 치우다가 돼지 농장에 정화조를 치우다가 질식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태지구룡 씨의 형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사업주랑 싸우고 사과까지 받으셨는데 그 형님을 이번에 네팔에 가서 만났었거든요. 근데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국 정부에서 이런 안전장치나 이런 규제들을 좀 제대로 해서 우리 동생처럼 죽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없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8월 말에였죠. 8월 말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후에 한국에서 오징어젓 공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질식사를 또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님의 말이 계속해서 이제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바람들이 좀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이런 분들한테 한국이 밉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한국은 밉지 않다라고 하세요. 그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대신 뭔가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처벌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변호사님은 네, 일단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허가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방식도 굉장히 인권에 최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도 지금 요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정부에서도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러게 설령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인간답게 대우를 해가면서 그 부분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센터장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네, 저도 이렇게 정부가 좀 적극적 의미에서 그런 그 제도 개선을 바라고요. 사실은 그 1900년 초에 고종 황제께서 그 우리 그 첫 이주 노동자가 하와이 파인애플 수수농장 갔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 그 이민자들도 손톱이 빠질 만큼 일을 했지만 자율성만큼은 그 당시에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내 조국에 꿈을 갖고 학교를 세웠어요. 바로 그 학교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를 이룬 학교거든요. 인천, 하와이, 그분들이 인천에서 출발해서 하와이를 갔거든요. 그래서 인천, 하와이 첫 글자를 따서 인하대학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인하공전에서 나온 학생들이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강 산업을 했고 국가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한국의 기회의 땅이다, 꿈의 땅이다 이렇게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그 사회 문화, 구조, 정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 의미에서 그 정책을 좀 개선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히 이렇게 정부에 또 제안을 합니다. 예. 아유, 뭐 나눌 얘기가 참 많은 주제여서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70년대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던 독일은 당시 한국에서 다수의 파견 노동자를 데려왔죠. 그런데 서기 파동으로 경제가 흔들리자 이들에게 더 이상 체류 허가를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독일 각지의 한인들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로 해서 당신들을 도와줬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고 싶을 때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외침이 있는데요. 그 결과 영주권 같은 시민권 신청 등이 가능한 외국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0년 후 한국은 이제 이주 노동자를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일교서는 분들에게 이제 한국도 답을 내놓을 차례가 아닐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